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 채널의 얘기들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우연히 30대 때의 일이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보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도 웃으면서 사연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때 당시엔 참 결혼이라는 게 뭘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씁쓸하고 괴롭기도 했었습니다.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 사실 전 한 번에 파혼 전적이 있어요. 그냥 파혼도 아니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결혼식장까지 다 알아봐놓고 결혼식이 엎어졌던 거니까 그야말로 온 집안이 뒤집어질 만한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과정들이 다 제 짝을 찾기 위한 남들보다 조금 고되고 힘들었던 하나의 과정이다 싶더라고요. 시작이 너무 길었나요? 그럼 제 얘기 시작해볼게요. 신정아, 날씨 좀 봐봐. 이번 주 내내 눈 온다니?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우정이 많이 추울 텐데.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아직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운가 보다. 해마다 우정이 간 날이면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내 새끼 추울 텐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정이가 왜 엄마를 원망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정이 따뜻한 곳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우정이 길 돌아올 때마다 속상해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마음 불편해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남들은 무슨 선물을 받을까, 누구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설레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저희 가족에겐 매년 돌아오는 사형 선고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하나밖에 없던 제 여동생의 기일이었거든요. 여동생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아프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소복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엄마 먼저 하늘로 간 여동생이 꼭 가족들을 원망해서 날씨가 늘 이 모양인 것 같다면서 하루 종일 창문을 보면서 한탄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무거웠던 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바로 저였죠. 동생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저였거든요. 사연을 쓰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떠올리다가 제 아픈 과거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저랑 2살 터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보통 연년생인 자매들은 서로 싸우기 바빴다는데 저랑 동생은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고 주말이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다니거나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다닌다고 둘이서 꼭 팔짱을 끼고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바빴죠.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친한 단짝이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랑 같은 대학 합격했어. 이제 언니랑 같은 대학 다닐 수 있겠다. 나 대학교 들어가면 언니랑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알았지? 대학생 되고 언니랑 같이 술 한잔 마셔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나 진짜 합격 못할까 봐 마음 졸였잖아. 넌 네 언니가 그렇게 좋니? 하루 종일 언니랑 붙어 다니면서 참. 동생은 저를 따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써서 합격을 한 상황이었고 동생의 합격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고3 수험 시절을 워낙에 힘들게 보냈던 동생을 곁에서 봐왔던 전 동생에게 대학 합격 선물로 무언가를 주고 싶었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동생과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가수의 크리스마스 공연 티켓을 예매해서 깜짝 선물로 동생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 동생의 얼굴이 정말 엊그제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됐지만 전 아르바이트가 빨리 끝나지 않아 제 시간에 터미널에 동생을 데리러 나가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사정을 알아서 빠르게 일을 끝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워낙 대목이다 보니 계속해서 밀려오는 손님 때문에 가게를 비우고 나가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서울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동생이 길을 헤매기라도 할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잠깐 양해를 구하고 동생에게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우정아, 도착했지? 언니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버스 타고 먼저 가 있을래? 지난번에 언니랑 같이 와봐서 어디서 버스 정류장 어디인지 알고 있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 타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그 앞에서 서 있어. 언니가 끝나고 금방 데리러 갈게. 언니,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20살이거든? 아직도 내가 애인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언니 아르바이트 늦게 끝나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럼 네가 애지 어른이야? 하여튼 다른 데 세지 말고 바로 버스 타야 된다. 버스 타고 나면 부모님한테도 문자하고 언니 금방 갈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게 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동생에 대한 걱정은 곧 잊혀져 갔습니다. 동생 말대로 동생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여러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는 곳이나 내리는 곳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유, 빨리 끝내주려고 했는데 확실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여기 봐도 동생 이번에 대학 합격해서 놀러 온 거라면서 이건 아르바이트비 아니고 그냥 내가 더 챙겨주는 거야. 용돈이다 생각하고 받아. 동생이랑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재밌게 놀라고. 동생한테도 합격해서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고. 오늘 둘이서 재밌게 놀아. 아유, 우리 딸들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른 가봐.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잘 받을게요, 사장님. 먼저 가볼게요. 사장님께선 늦게 끝내주신 게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동생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면서 용돈을 조금 챙겨주셨고 전 공연이 끝나고 나면 동생이 좋아하는 케이크라도 사서 둘이서 파티라도 해야겠다 기쁜 생각을 하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도 많고 차도 밀려서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않았을 택시였겠지만 혼자서 절 기다리고 있을 동생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야겠다 하는 마음에서였죠. 사람들을 뚫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거는데 신호음이 3번이 울리기도 전에 냉큼 전화를 받아야 할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얘가 정신없어서 버스에 핸드폰이라도 두고 내렸나.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다가 받지 않는 전화를 몇 번이나 다시 걸면서 기사님에게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실 수 있냐 부탁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신정아, 어쩌면 좋니? 우정이가 지금 병원에. 창밖엔 눈이 펑펑 내리고 사람들은 다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고 제 심장은 정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다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동생이 타고 있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설마 그렇게 큰 차가 사고가 났어도 동생은 무사하겠지.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세지 말고 바로 버스를 타라고 그 소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르바이트고 뭐고 내팽개치고 터미널로 동생을 바로 데리러 갔었더라면 동생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걸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나 못 살아. 아이고 우정아 어떻게 엄마를 두고 이렇게 가. 끔찍하게 밀리는 차를 뚫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동생은 그렇게 20살을 며칠 남겨두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전 동생의 영정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죄인 같았죠. 저랑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쁘다고 해맑게 좋아하던 동생이었는데 제가 괜히 대학에 합격했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동생을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동생의 끔찍한 사고가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는 꼭 짐승의 울음소리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엄마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빠 죄송해요. 나만 아니었어도 우정이 이렇게 될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우정이 대신 잘못됐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 앞에서 가족들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전 특히나 더 그랬고요. 장례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가족들은 한동안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 충격이 너무 커서 실어증까지 왔었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2번씩이나 박았던 거죠.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있을 교정이 내 동생이
그렇게나 밟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신정아, 엄마는 우정이 사고 신정이 네 탓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 너까지 잘못되는 꼴 절대 못 봐. 너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보면 우리 우정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응? 엄마가 미워서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죄인이야. 부모님은 그 사고가 절대 제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에 있는 동안 틈만 나면 먼 산을 바라보면서 허망한 눈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아버지의 모습, 새벽에 잠에서 깨서 소파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더욱 골마만 갈 뿐이었어요. 먼저 떠난 동생은 끝까지 언니 걱정만 하는 바보같이 착한 애였나 봐요. 아무도 열지 못한 제 말문이 기어이 열렸던 건 꿈에 나온 동생이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제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렇게 내가 많이 원망스러운가, 내가 많이 미운가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일찌감치 잠에 든 제 꿈에 동생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더라고요. 그 버스 타면 안 된다고 여기 좀 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슴만 퍽퍽 치고 있는데 동생이 금방이라도 버스를 잡아 탈 것처럼 벤치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우정아,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우정아.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자리에서 일어난 동생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웃는 모습이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 말해서. 나 언니 안 미워. 먼저 가서 미안해. 건강하게 잘 지내? 손을 흔든 동생이 저 멀리 사라지고 전 그렇게 펑펑 울면서 잠에서 깼어요. 잠꼬대로 제가 동생 이름을 부른 건지 놀란 부모님이 제 방으로 달려오셨고 전 부모님의 품에 안겨 한바탕 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아빠, 우정이가 웃었어. 우정이가 나 안 밉대. 내가 안 밉대.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동생의 사고가 모두 제 탓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절 꼼짝없이 미워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꿈에 나온 동생 덕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절 미워하는 사람은 저뿐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제가 그 무거운 죄책감을 깨고 나오길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구나 싶어서 부모님 품 안에서 그렇게 오열을 하고 저도 가족들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동생 덕분이었죠. 정말 괜찮겠어? 네가 많이 힘들면 1년 정도 더 쉬었다가 학교 돌아가도 괜찮아. 여기서 푹 쉬고 대학이 뭐 중요하니? 너 하고 싶은 거 천천히 찾아봐도 괜찮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내가 우정이 못 가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신정아, 엄마도 아빠도 너한테 우정이 못 가지 살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도 우리한테 똑같은 딸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안고 살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살아. 부모님께서 너무 일찍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제 복학을 만류하셨지만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떠난 동생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저한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남모를 비밀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내 실수로 동생을 잃어버린 만큼 난 부모님에게 2배는 더 잘하는 딸이 되어야 한다. 동생 몫까지 더 잘하는 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요. 그때부터 제 성격도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동생이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녀치곤 애교도 굉장히 많고 가족들에게 기대도 많이 기대고 그냥 평범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도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더 많이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고요. 실컷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여유롭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당연스러운 딸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잘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간호대학에 재입학을 하게 됐어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의대까지 갈 성적은 안 됐지만 내가 만약 동생이 실려갔던 그 병원에 있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어쩌면 허황된 꿈 때문이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요. 부모님도 그런 저의 속내를 은근히 알고 계셨고 힘든 길이란 걸 알고도 계셨지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의 꿈을 쉽사리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야, 너 제 얘기 들었어? 이번 학기에도 쟤 장학금 받는 데잖아. 보니까 학교 끝나고 저녁까지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 공부할 시간 있나? 딱 봐도 모르겠냐? 집이 못 살아서 받는 거겠지. 사는 애면 저렇게 아등바등 살겠어? 근데 난 좀 그렇더라.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애가 좀 음침한 것 같고 난 좀 별로야. 몸이라도 힘들게 해야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아서 남들보다 배로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는데 절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다 들었고 속도 상했지만 어쩌다 부모님이랑 통화를 할 땐 힘든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항상 웃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결심 하나로 버틴 대학 생활은 곧 유명한 대학병원 합격이라는 뜻깊은 결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정말 잘했네. 잘했어. 우정이도 언니 합격한 거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당신은 왜 합격 소식에 또 우정이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냥 축하해준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신정아, 엄마에게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우정이 기일 돌아와서 요즘 괜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동안 이 병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장하다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가 뭐 틀린 소리 하신 것도 아닌데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시간 나면 저 혼자 낙골당 한번 다녀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합격이 뭐 별건가요? 간호학과 졸업하면 자격증도 거의 다 나오는 거고 자격증 있으면 병원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신정아, 엄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또 괜한 소리를 꺼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도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도 저 스스로 만족스럽기보단 부모님을 위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라도 잘하면 부모님 웃는 얼굴 한 번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학병원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집으로 찾아갔던 그날도 친정엄만 동생 얘기를 꺼내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꼭 잘못된 일은 아닌데도 전 평생 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가족들이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더욱 가족들 앞에서 제 속을 내비추기 어려웠죠. 어두워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도 아차 싶었는지 말을 아끼셨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어색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더 소원해져 갔어요. 대학병원 간호사 일이라는 게 의뢰 그렇듯이 저 역시도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아무래도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예민해져 있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직장 내 괴롭힘도 꽤 많았고요. 동기들을 보면 복도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귀여운 고자질을 하는데 전 그것조차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일인데 부모님한테 괜한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서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병원 계단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삼각김밥으로 꾸역꾸역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마주친 것이 당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배 간호사에게 별것도 아닌 이유로 눈물 콧물 쏙 빠질 정도로 혼나고 얼굴이 엉망이 돼서 계단에서 꾸역꾸역 급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당시 같은 병원 전공의였던 예비신랑도 잠시 쉬러 비상계단으로 왔다가 절 딱 보게 된 거죠. 울다가 사람 마주쳤으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저도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 제가 민망할까 싶었는지 목례만 꾸벅하고 지나갔는데 몇 분 후에 헉헉거리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온 예비신랑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유 하나를 건네며 말을 걸더라고요. 수간호사님이죠?
성격이 보통 고약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셨겠지. 그분 때문에 여기 비상계단에서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쉬고 싶으면 한층 더 올라와서 쉬세요. 한참 힘들어서 이 일을 정말 관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죠.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정말 다 알아주는 것만 같아 고마워서 우유팩을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펑펑 쏟았고 옆에 앉아서 한참을 달래줬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서 병원에서 오며 가며 눈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쩌다가 쉬는 날이 겹치면 병원 밖에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됐어요. 난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런지 요즘 결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니까. 여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은근히 인사 좀 왔으면 좋겠다 눈치를 주시더라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지? 당신은 집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해? 우리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당신은 나한테 가족 얘기를 참 잘 안 하는구나 싶어서. 혹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는 거야? 불편하긴 그런 거 없어. 그냥 난 당신처럼 가족들이랑 뭐 그런 얘기 잘 안 해가지고 그런가?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잘 안 가고 그러거든. 대학생부터 계속 나와서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님한테 나 간호사라는 건 말씀드렸어? 간호사라고 싫어하시진 않을까? 에이,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도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장사하시면서 혼자서 나 어렵게 키우셨어. 지난번에 당신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떠냐고 넌지시 얘기 꺼냈었는데 얼굴은 반반하니 예쁘네 이러시던데 우리 엄마한테 최고의 칭찬이야. 동생이 떠난 이후로 인생에서 무언가 한 번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욕심이 나는 존재가 제 인생에서도 생겼어요. 솔직히 저도 간호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말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껄끄럽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선 저희가 만나는 걸 계속해서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간호사랑 의사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의사 집안에서 내 자식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금 맞는 며느리, 금 맞는 사위 들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게 당연지사라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예비신랑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은근히 꺼내는데도 마냥 웃으면서 그 얘기를 덥석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쯤이었을까요? 대학생 때 아팠던 이후로 다시는 꿈에 나오지 않았던 동생이 또다시 꿈에 나와서 말도 없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다가 가버리고 난 이후엔 괜한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소심하다고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동생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말이에요. 참 한심하죠.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꿈에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언니의 잘못된 결혼을 내다보고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던 깊은 우애 때문이었나 봐요. 그 어떤 시련에도 절대 찌그러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던 저희의 관계가 예비신랑의 등살에 못 이겨 시댁에 첫 인사를 가고 난 이후로 삐거덕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좀 사와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잘 좀 봐주세요. 첫 인사 자리에 뭘 사갈지 고민하다가 과일을 좋아하신다는 예비신랑의 말에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 또 인사 갈 때가 꽃이 막 피고 있는 봄쯤이어서 평소에 하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은 스카프 하나를 사서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는 예비신랑의 말과 달리 처음부터 저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삐딱하기 그지없어서 당황했죠. 웃으면서 선물을 받아들고 절 맞아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쇼핑백을 내민 제 손이 무안스러울 정도로 팔짱을 끼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현관에서 절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선은 제 가방으로 향해 있으셨습니다. 엄마, 이 사람 팔 떨어지겠어요. 아주머니 이것 좀 받아다가 이따가 식사 끝나고 내주세요. 결국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예비 시어머니 대신 예비 신랑이 선물을 받아들어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건넸고 그 선물을 받아드신 도우미 아주머니의 표정이
제 기분 탓이었을진 모르겠지만 또 시작이네라고 얼굴에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것 같았죠. 이런 모습을 하루 이틀 본 것 같지가 않았어요. 머쓱한 분위기에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당연스러운 질문 대신에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물은 백화점에서 산 게 맞냐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비신랑이 저 대신 백화점 쇼핑백 못 보셨냐, 이 사람이 바쁜데 일부러 백화점까지 가서 엄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걸로 고른 거다 말하니까 누가 너한테 물었냐 하면서 말을 탁 끊으시더라고요. 우리 준호 만나보니까 알겠지만 우리 집 그렇게 못 사는 집안 아니에요. 나 얘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주면서 키웠고요. 제일 좋은 것들만 해주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앞길 잘 트일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고 살았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 나이쯤 되면 하고 다니는 차림새만 봐도 어떤 집안 사람이구나 대강은 딱 보이거든. 그 가방 딱 봐도 짝퉁 같은데 눈치 보니까 이게 어디 브랜드 짝퉁인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눈치구만. 2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 선물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하니까 내가 안 믿겨서 그래요. 대학 다닐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부모님한테 손 한 번을 안 벌리면서 지내서 그런지 호주머니에 돈 생겨도 저축할 줄만 알지 저 위에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또래 여자들이 관심 가지는 가방이니 쇼핑이니 여행이니 이런 것들을 할 경제적인 여유도 심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비 시모의 말처럼 2만 원짜리 가방이 어디 브랜드의 짝퉁 제품인지도 모르고 들고 다녔던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온 선물까지 의심스럽단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머니하고 말을 끊고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진 이해했습니다. 첫 인사 오는 자리니까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겸손하게 사느라 쓸 때 안 쓸 때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선물은 정말 신경 써서 고른 것들이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미련했었죠. 예비신랑이 어지간히 좋기도 했었고 첫인사 오는 자리에 차림새를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숙이고 들어가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식사하는 내내 불편한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예비신랑이 영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또 그 예비 시모도 웃긴 게 자기 아들한텐 꼼짝 못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바라기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충분히 말씀 다 드렸던 것 같고 데리고 인사시키라고 하셔서 바쁜 사람 시간 내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너 지금 벌써부터 엄마 앞에서 편을 들길?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아, 그럼 너 같으면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의사 만들어놨는데 급도 안 맞는 간호사 며느리 데리고 오면 기분 좋다, 오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절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아이고 기가 막혀 정말. 결국 자기 아들에 비해서 제가 못나 보이니까 그게 싫으셔서 어떻게든 흠을 잡고 싶으셨던 거였나 봅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모를 다 겪었네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진상 환자도 많이 만나보고 어지간한 일은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면서 옷 입는 것을 보면 수준이 보인다는 둥, 머리나 피부를 보면 집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지 안다는 둥, 누가 시댁에 오는데 그런 차림새를 하고 오냐는 둥, 예비신랑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얼굴 예쁘다고 인사 오기 전에 그랬었다고요. 정말 그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얼굴 좀 반반한 거 가지고 내 아들한테 드밀어 보려고 했던 거냐고요.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욕도 그런 욕이 없죠. 더 앉아있다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제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는 제 등 뒤에다 대고 경우 없는 애라고 욕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제가 먼저 예비신랑에게 이 결혼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나 살면서 이런 대접 받아보는 건 처음이다 하고 거절 의사를 단호하게 밝혔고 예비신랑은 그런 절 몇 번이나 붙잡았어요. 신정아,
우리 어머니 말만 저렇게 하시지 정작 결혼하고 나면 다 누그러지시고 오래 가지도 않을 거야. 네가 한 번만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될까? 여기서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셔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마음 다시 고쳐 먹으실 거야. 제발 한 번만 나 믿어줘. 내가 잘할게, 응? 나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인사 오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거기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냐고.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나 혼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당신도 괜찮다고 좋다고 했잖아. 나 정말 괜찮아. 나야 당연히 좋지. 그럼 나 우리 어머니 보고 살지 말까? 신정아, 네가 싫다고 하면 나 평생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마라. 길거리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싹싹 빌고 난리를 치는 통에 저도 주저앉아 울고불고 젊었을 때 그런 생쇼도 해봐야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구석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지 뭐하러 다시 받아줬나 하시겠지만 그땐 예비신랑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고 지금 내 앞에서 나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자기 엄마를 평생 안 보고 살겠다 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한번 믿어보고 같이 살아볼 만하지 않나 싶었던 거죠. 시어머니 설득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믿어만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예비신랑을 믿고 다시 한번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예비신랑을 더 믿고 의지했던 건 그 당시 유일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커서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내 속내를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도 네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난 것 같다고 난 사위가 의사가 아니라 어디 변변찮은 직업 없는 노숙자라고 그래도 환영할 거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부모님 눈에도 제가 예비신랑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저희 집안 쪽에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처음 인사 갔었을 때 시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했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하게 하겠지. 본인 딴엔 고생해서 아들 의사 만들어 놓았을 텐데 그게 인생의 큰 자랑이고 훈장이다 생각하시는 분일 텐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다 싶으셨을 테니까. 엄마, 내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도 되나? 한 번씩은 그래.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본가에서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한 침대에 누워 두런두란 얘기를 나눴어요. 제 얘기에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자기 딸 시댁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정아, 엄만 말이야. 의사 사위니 판검사 사위니 그런 뭐 명함 나부랭이 아무 필요도 없어. 너네 결혼 허락한 것도 그저 네가 좋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허락해 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언제라도 아니다 싶으면 관둬. 엄마 너 좋다는 사람이면 다 좋고 너 싫다는 사람이면 다 싫으니까. 너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 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커서 창피하게 그 소리 들으니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는지요. 먼저 떠난 동생 생각이 사무치게 많이 나는 밤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요. 정말 어머 소리를 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하필이면 드라마에서 상견례 장면이 딱 나오는데 오히려 상견례장에서 먼 곳에 사는 친정집은 혹시라도 늦을까 싶어 일찌감치 서둘러 나왔었는데 정작 시댁은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민기적 나레이션으로 딸 가진 죄인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제 상견례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도 콧배기도 비추지 않는 예비 시몰 보면서 제 속이 얼마나 타던지요. 부모님께선 그렇게 동동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오히려 절 달래주셨지만 시작부터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당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아 저 혼자 얼마나 애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차가 많이 밀렸나 봅니다. 저희도 초행길이라서 서둘렀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내가 좀 서두르자고. 아, 서두르긴 뭘 서둘러. 급한 사람이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지. 예,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부터 불편한 티를 팍팍 내면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내민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한테 옷 좀 걸어라 하고 코트 휙 벗어서 던져주고 자리에 앉아버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 보기 창피스러워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도 사랑받는 며느리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싶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절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친정 엄마만 다 이해한다,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아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전 그게 더 비참하고 창피했지만 말이에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렇게 먹칠을 할 수가 없구나 싶고요. 솔직히 상견예장까지 제가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 솔직히 다음 생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 낳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들이랑 다르게 또 딸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얘가 좀 털털해 보이고 그래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하는지 병원에서 친절하다고 그렇게 칭찬 많이 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다 생각하시고 대해주시면은 어머 눈치 없는 걸 누구 닮았나 했더니 엄마를 아주 쏙 빼닮았구나. 칭찬이 아닌데 죄다 칭찬으로 걸러 듣고 싶기라도 하신가 봐요. 그냥 저도 편하게 딸 낳아서 별 노력도 없이 대강 크면 크는 대로 놔뒀다가 의사사위 얻어가지고 시집 보내면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 제발 그만 좀.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두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리 생각 못하시고 무리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네 엄마를 그렇게 망신을 주길? 예, 상견예장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뭐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의사사위 보면서 병원이라도 한 채 해주시게요? 딸이라고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궁핍하게 키우는 환경 보니까 사위 얻었다고 뭐 대단한 거라도 해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잘나신 분들처럼 꼿꼿하게 고개 세우고 앉아서 유세 떨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성질 부려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오죽하면 어렸을 때 저 키우면서 전 크게 울어본 적도 없고 소리를 질러본 적도 없다고 정말로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인 것도 아닌데 꼭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냥 참자 하고 있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꼭지를 확 돌아버리게 하는 시어머니 한마디. 못 사는 주제에 감히 의사들을 노려요? 어디 상견이 아니었으면 여기 청담동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어봤겠냐고. 나 원참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랑 결혼은 무슨 결혼? 화를 참는 듯이 눈을 질끈 감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저 그대로 식탁 위에 있는 물컵 들어서 예비 시모 머리 위로 화끈하게 부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머리에 물 끼얹은 것도 대박인데 그 물을 끼얹은 사람이 저희 엄마도 아니고 저희 아빠도 아니고 살면서 누구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이 순하게 살기만 했었던 바로 저였으니까요. 뭐? 못 사는 주제? 당신처럼 졸부인 거 티내고 싶어서 겉에다가 명품 둘둘 안 감았을 뿐이지 우리 집도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어. 뭐? 청담동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어본 적 있어?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우리 아버지가 내 명의로 물려주신 빌딩이다. 뭐? 뭐라? 아니 어떻게 그런... 아니 무슨 건물주가 2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녀? 건물주라고 당신처럼 사치스럽게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
조용히 있으면 당신 아들 병원이라도 하나 내가 차려줬지. 아니,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 하나 차려주셨겠지.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결혼식인데 뭔들 못해주실까.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뭔들 못해주셨겠어.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인성 글러먹은 당신이 키운 아들 줘도 안 가져. 물을 잔뜩 뒤집어 쓴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벙쪄 있고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도 명함을 내밀면서 제대로 본인 소개를 하셨어요. 자기 소개라기보단 무식한 예비 시모를 제대로 깔아 뭉개주려는 마지막 어퍼컷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그 상황을 말리기 바빠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가족들은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하게 예비 시모가 저희 가족들을 막아서고 정말 몰랐다면서 무례를 저지른 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저희 아빠는 그런 예비 시모를 정말 벌레 보는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끼고 사시는 분이시니 가장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쪽이었으면 이런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자네도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이런 모자란 부모 간수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그 병원장이랑 나랑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사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넨 내 눈앞에 뛸 생각 절대로 하지 말게. 한 번도 제 앞에서 친구 자랑, 권력 자랑을 안 하셨던 아빠였는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에게 한바탕 호통을 치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장을 떠났어요. 나오자마자 부모님에게 어찌나 죄송하던지 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작 저런 집에 시집가겠다고 자리 만들어서 두 분께 못 보일 꼴 보여드렸다고 사과를 드렸죠. 그래도 자식과 부모가 아니잖아요. 두 분은 누구보다 너그럽게 절 보듬어 주셨습니다. 신정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빠 꿈자리에도 며칠 전부터 계속 우정이가 나오더니만 다 언니 결혼 좀 말려달라고 사정하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이다. 이렇게라도 저 사람들 속내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좋고 항상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 누가 뭐래도 넌 엄마 아빠 딸이니까 이젠 우정이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너도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판이에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가족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그 난리통 속에 듣게 됐으니까요. 원래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 결속력이 끈끈해지는 법이라고 저와 부모님도 그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사이로 발전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예비신랑과 예비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예비신랑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틀 동안 무릎을 꿇고 꼼짝 않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요. 한때는 안쓰럽고 짠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상견례 사건을 겪고 나니 신락같이 남아있던 정까지 다 털려버린 것 같았어요. 예비신랑만 찾아왔게요. 예비시모까지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저희 부모님과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결국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경찰에 신고당해 질질 끌려가는 엔딩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어디 못 배워먹은 주제에 언감생심, 감히 내 딸을 누릴 수 있냐. 남의 수준 따지고 챙기기 전에 본인 수준이나 위치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개념이랑 인성 좀 챙기면서 살라고 호되게 혼나고 돌아가게 됐어요. 집신도 다 제 짝에 있다고요. 그렇게 헌신 같은 한때는 제 시댁이 될 뻔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남자도 만나지 않을 거다 다짐했었는데 전 결국 부모님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순탄한 결혼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뱃속에 둘째를 가지고 있고 곧 출산 준비까지 하고 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니고 있던 병원은 관두게 됐지만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기들에게 전해 들은 소식으론 예비신랑은 저와 파혼을 한 이후에 예비시모와의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는 후일담까지 있었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면 참 안쓰럽긴 하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죄라면 죄겠죠. 부디 그 사람도 다음 생엔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길 다 지나간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빌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곧 50을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이 나이 정도 먹으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물어요. 애들은 몇 살이냐, 남편은 뭐라냐. 그럴 때마다 제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라고 하면 다들 너무 놀라요. 저더러 그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고들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사실 저도 40대 중반까진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대로 혼자 살다가 늙어 죽는 건 아닌가 겁도 났고요. 그런데 50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시점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제 인생이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아예 못한 건 아니에요. 35살 때 결혼하긴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를 만난 건 친구들이랑 부산으로 여행 갔다가 추억을 쌓게 타고 간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나이트라고는 가본 적도 없었는데 30대 중반에 처음 가본 나이트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있죠. 남자는 부산 사람이고 전 서울에 살다 보니 사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다시는 볼 일 없겠다 싶었어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머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남자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먼저 했더라고요. 서울에 면접 보러 왔다가 잘 안 돼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진영 씨 얼굴이 딱 떠오르지 뭐예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워낙 쑥맥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고 신경 써주면 금방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날 하루 종일 남자와 전 데이트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죠. 그 이후 저와 남자는 매일 연락을 하며 지내다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다 보니 전 너무 설레서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죠. 남자도 서울에 올라오고 저도 부산에 내려가면서 애틋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남자는 만날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했고요. 어떻게든 서울에서 일자리 찾아서 서울에 터 잡고 살고 싶은데 서울에 올라가 뭐라도 해보려고 해도 월세가 비싸도 너무 비싸. 남자가 처음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땐 단순히 서울에 취직되면 한번 살아보자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직접 와서 보니까 서울이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서 취직해 살고 싶대요. 그래야 저랑 결혼도 한다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냥 진영이네 집에 들어가서 살까?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올라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럴 바엔 그냥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했어요. 부산에 일도 있고 서울에서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올라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사실 전 남자친구 말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 나이도 나이고 이미 서로 마음도 통한 상태인데 남자친구를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당시에 살던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당시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버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죠. 저에게 언니가 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나가 사는 상태다 보니 집을 팔아 집값을 셋이 나누기로 했거든요.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난리를 칠 게 안 봐도 뻔하거든요. 하지만 전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서울로 불렀어요. 저도 장거리 연애에 이미 지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말을 계속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자친구가 말한 건 2주 정도였어요.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구하는 대로 바로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죠. 그 전까지만 언니들에게 비밀로 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동거 생활은 너무도 좋았어요. 마치 소꿉놀이처럼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게 2주만 살겠다던 남자친구는 저와 6개월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첫째 언니에게 들키게 돼서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게 됐어요.
미친년,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거야? 집도 절도 없는 것들끼리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 그것도 언니들까지 속이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언니들 몰래 남자랑 산 것도 모자라서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다시 안 내놓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서울에 취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같이 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따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조금만 더 돈을 모아 아예 신혼집 자금을 모아서 나가자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아버지 집에서 버텨보자 집을 안 내놓기로 했고요. 언니들이 몇 번이나 저에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냐고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 거짓말을 했어요. 집을 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렇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 아줌마 말이 요즘 다들 집값이 올라서 매매 보러 오는 손님이 거의 없대. 더군다나 우리 집은 평수도 큰 집이라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 저처럼 소심한 애가 남자한테 미쳐버리니 거짓말도 아주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우연히 제가 사는 동네에 왔다가 부동산 아줌마를 만나서 제가 집을 안 팔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집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는 저와 남자친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언니에게 다 들켜버리고 말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막내 감싸고 도셨는데 네가 이런 꼴로 사는 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순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명색이 제 남자친구인데 그 앞에서 혀까지 차며 무시하니 참기 힘들더군요. 언니들 속인 건 나도 미안한데 나도 엄연히 이 집에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친구가 부산 사람이라 당분간만 좀 같이 지낸 건데 내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꼭 이렇게 한심하게 취급해야겠어? 자초지종을 듣기는 뭘 들어. 딱 보면 알지.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도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선 집도 없어서 여자한테 빌붙는 놈을 만나? 언니가 선을 넘었습니다. 분명 내 남자친구라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이놈 저놈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노발대발 더 난리를 쳤어요. 웃기고 있네. 형부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잘난 척이야? 언니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형부도 아무것도 없이 장가와서 지금 사는 전셋집도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 아플 때 자식이라고 조금도 신경 안 썼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재산은 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플 때 내가 다 했잖아. 전 언니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옛날 얘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언니들한테 쌓인 게 좀 많아요. 꼭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니들이라고 둘이나 있는데도 자식으로서 할 도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픈 부모한테 매일 해준 거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하고 저희 셋을 낳고 나서 일하다 다쳐서 다리를 좀 절뚝거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니던 직장에서 산재로 보상을 받아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려서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구멍가게 같은 가게라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가게였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사정을 다 알다 보니 안쓰러워서 저희 가게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그맘때 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했죠. 자궁암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금방 수술받고 나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그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좀 했어요. 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어머니께선 돈 걱정에 자꾸만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버티셨거든요. 아버지야 당연히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병원비에 보탰죠.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전 어머니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가는 시간 빼곤 어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병원도 항상 따라가고 집에서 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당시 언니들은 대학생이었는데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뭐래요? 잠만 자고 또 나가기 바빴죠.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속 편했습니다. 언니들은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돈 얘기를 꺼내면서 툴툴거렸거든요. 물론 언니들도 힘들었다는 건 알아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아버지께서 학비에 생활비까진 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학비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변에 꿔서라도 줬어요. 그런데도 언니들은 생활비 좀 자기들이 벌어서 쓴다고 매번 투덜거리고 생색을 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학비며 생활비 걱정 말고 공부만 신경 쓰고 하루라도 빨리 취직이나 하라고들 난린데 우리 집은 학비도 간신히 내고 있으니 알바까지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 나도 너희한테 돈 걱정하지 말라고 척척 도와주고 싶지. 근데 어떡하냐? 너희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병원에 입원시키면 될 걸 왜 자꾸 집에 데리고 와? 이제 하다 자식들이 부모 간호까지 하게 생겼잖아. 당시 어머니께서 항암을 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항암을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병원비도 비싸서 주사만 맞고 집에 오길 반복했어요. 항암이라는 게 원래 버티기 힘든 치료다 보니 어머니는 항암 주사를 맞고 바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토하면서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습니다. 아버지나 전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언니들은 학교 생활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나 봐요. 자꾸 어머니를 집에 데려오지 말고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언니들이 집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툴툴거려. 그렇게 싫으면 언니들이 돈 벌어서 나가. 당시 전 언니들이 싫었어요. 전 아버지께서 힘든 게 뻔히 보여서 용돈도 한 번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일 교복만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 내라는 돈도 제때 못 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들 불만만 토로하니 철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어디 어린년이 뭘 한다고 어른들끼리 하는데 끼어들어?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 머리로 대학이나 가겠냐? 아버진 나가서 하루 종일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항상 제 차지였습니다. 물론 저야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한 일이긴 했지만 언니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저도 혼자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저도 사춘기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엄마를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쓰러지듯 잠드는 아버지도 너무 불쌍했고요. 그런 와중에 형제라고 둘이나 있는데도 집안에 아무 보탬도 안 되니 저도 모르는 사이 언니들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매일 돈 없다 투덜거리면서도 본인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매일 옷 사고 가방 사고 여행 다니고 할 건 다 했죠. 제가 언니들에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말렸습니다. 제일 좋을 땐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냥 내버려 둬라. 아버지가 못나서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야 없지. 누가 놀지 말래? 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니까 돈 있으면 약값이라도 좀 보태라는 거지. 어린 저도 동생의 아는 가게에서 일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는데 다 큰 언니들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매일 펑펑 쓰고만 다니니 얄미웠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달라고 아버지가 무슨 염치로 말해. 우리 막내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괜히 설거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아버진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떠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절 안쓰러워하셨지만 반면 전 아버지가 더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성취도 않은 다리를 하고 매일 가게에 나가 하루 종일 사람들 시중이나 들고 아픈 아내 돌보느라 쉬는 날도 없이 사는 모습이 걱정됐거든요. 전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네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공부에 워낙 취미가 없기도 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5년을 꼬박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하던 가게를 접고 아는 분과 조금 더 큰 식당을 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언니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 병원비에 언니들 학비까지 감당하느라 여기저기 쌓인 빚이 많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정리한 가게 보증금으로 빚을 일부 갚고 아버진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취직도 했고 이제 돈도 버니까 아버진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평생 일만 했는데 그 몸으로 일용직은 또 무슨 일용직이에요?
전 아버지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나가서 또 몸으로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언니들이야 다들 취직하고 나서도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하고 있었지만 전 달라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책임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막내 말이라도 너무 고맙네. 근데 나 아직 젊어. 딸이 셋이나 있는데 셋 다 시집 보내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우리 시집을 아빠가 왜 보내줘? 다 컸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 아버지에게 이제 더는 힘든 일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둘이 살자고 했어요. 제가 철이 없는 건진 몰라도 전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평생 아버지랑 둘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에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 새로 크게 갈비집을 여는데 아버지께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래 장사를 하시기도 했고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요. 전 이제 연세도 있는데 가게는 또 무슨 가게냐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면서 있는 돈을 다 갈비집에 투자를 해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게 잘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가게 규모가 커서 과연 잘 될까 걱정했었는데 금방 입소문이 나서 지역 내의 유명 음식점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집도 사고 언니들 시집도 다 보냈죠. 저도 제 밥벌이는 스스로 하다 보니 그때부턴 집안 사정이 확연히 좋아지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저와 아버지 둘이 앉아서 소주 한 잔씩 마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진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도 사고 너희 언니들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보면 너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막내가 돈도 잘 벌고 시집갈 나이 됐다고 그러면 놀라서 엄마가 펑펑 울지도 몰라. 언니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느라 지난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것 같았지만 저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매일 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리워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진 항상 이제 저만 시집 보내면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럴 때마다 결혼 생각 없다고 해도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지만 부모나 형제가 평생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니. 자고로 배우자가 있어야 늙고 병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제 걱정이었습니다. 언니들이야 시집가서 다 남편이 있지만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혼자 남게 되니 그게 걱정이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진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몇 달이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 계속 병원에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핸드폰에서 우연히 병원 예약 메시지를 보게 돼서 알게 됐죠. 그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빨리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 건데. 족이라 심각하지 않아. 가게 일 바빠서 한가해지면 수술 날짜 잡기로 했다. 그런 걸 말이라고 해? 엄마 보고도 아빤 그렇게 몰라? 암이 그냥 두면 가만히 아빠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줄 알아? 전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데. 당장 나랑 병원부터 가. 얼른. 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하셨죠. 너희 엄마야 처음 알았을 때 이미 말기였고 젊어서 전이가 빨라서 그랬지만 아버지 나이엔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암이 뭔지 뭐 어때? 수술 받고 치료받으면 되지. 아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어딨어.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아버진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더 싫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처럼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진 본인이 아픈 상황에도 제 걱정만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가 아팠을 때 나이가 어려서 언니들보다 많이 힘들어했던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진 수술을 받고 3년 넘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팠을 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전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언제나 든든하고 멋있었던 아버지가 살이 쪽 빠져서 병실에 누워있던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힘들단 소리도 한 번을 안 했거든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가서 자라, 밥 먹어라, 제 생각만 하셨죠. 세상 착해 빠진 우리 막내. 나 죽으면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 아버지가 모아둔 돈 다 주고 갈 테니까.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휴가를 쓰다가 나중엔 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10년 넘게 다닌 백화점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힘썼어요. 그때가 이미 병원에서 손쓰기 힘들다고 했을 때라 앞으로 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었는데 언니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전 힘들었어요. 그때 언니들과의 사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처음부터 언니들에게 서운했던 게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언니들은 한숨만 쉴 뿐 크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선 항암 먼저 하고 수술 날짜 잡기로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병원 모시고 가자. 다 안 되면 그땐 내가 간병인 알아볼게. 누구도 어떻게 할지 나서질 않으니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아버지야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알아서 해봐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 성격상 아버진 생판 남에게 맡겨두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니? 우린 애가 3살인데 걔를 데리고 병원을 어떻게 가? 어린이집은 늦게라도 끝나지.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이라 밥만 먹으면 집에 오는데 병원을 어떻게 모시고 가니? 그냥 우선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입원할 땐 간병인 쓰자. 당시 언니들은 결혼해서 조카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자는 거야. 간단한 치료나 검사는 애들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갔을 때 잠깐 언니들이 봐줄 수 있잖아. 이번 땐 내가 최대한 휴가 내볼게. 병원이라는 게 쉽지 않죠. 원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어머니 때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린 자식도 셋이고 언니들이 결혼해서 형부들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도와달라 먼저 하시는 성격도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시작부터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아버지가 거동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 네가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도 내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다. 언니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들 가정이 있으니 친정에 신경 쓰기 힘들겠죠. 전 무조건 아버지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본 겁니다. 그런데도 언니들은 의견은커녕 일절 신경 쓰지 못한다는 식이었어요. 시작부터 딱 잘라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버지에게 도리만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의 상황을 보다 보면 도리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우왕좌왕 하실 걸 생각하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게 꼬박 아버지와 3년을 보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언니들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남자에게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집을 내가 혼자 다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갈 준비 될 때까지만 당분간 지내겠다는데 언니들이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언니들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못한 것도 내가 다 했잖아. 그 정도면 나도 이 정도 권한은 있다고 생각해. 저도 이런 치사한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언니가 이제 와서 아버지 집을 파니 마니 참견하는 게 재수 없었어요. 부모가 도움이 될 때만 부모고 아닐 땐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 혼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간호하네 뭐하네 생색 오지게 내더니만 다 이러려고 그런 거구나. 아버지 집 은근슬쩍 차지하려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집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많기라도 했으면 언니들과 전 아주 볼만했을 거예요. 언닌 제가 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제가 아버지 집을 욕심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언니랑 무슨 말이 통하겠냐? 알았으니까 집 다시 내놓을게. 집 나가면 내 목 챙겨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 할 말이 많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자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싶어서요. 그렇게 전 아버지 집을 팔고 나와 남자친구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 날짜도 잡고 식장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죠. 글쎄 알고 보니 이 남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보니 남자친구가 침대에 없더라고요. 전 놀라서 거실로 나갔죠.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안 자고 뭐라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혼자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전 머리가 바짝 설 정도로 기분이 쎄했습니다. 이건 분명 바람이다. 여자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란다로 가까이 갈수록 들리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안 자면 어떡해. 늦게 자면 키 안 크니까 빨리 자. 아빠가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갈게. 제가 이 두 귀로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요.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대로 베란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설마 당신한테 아들이 있어?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을 전 잊지 못해요. 너무 놀라서 눈동자가 잔뜩 흔들리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자기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서둘러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됐어요. 남자친구에게 아들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전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얘기는 이랬어요. 부산에서 만났을 때 남자는 전 부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이혼 파티를 했답니다. 그날 절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 이혼했을 때 아들은 전 부인이 데려가 키우기로 했는데 저와 만나던 중 전 부인이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남자는 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꼴을 절대 보기 싫었대요. 아들도 새아빠와 살기 싫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는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서울로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했답니다. 아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요. 그러던 중 저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니 작전을 바꾼 겁니다. 저에게 본인 아들을 키우게 하기로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들이 있단 얘기는 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자기 언니들이 우리 둘이 살던 거 알게 되고 집에서 나오기로 하면서 당신이 정신이 없었으니까 나까지 말을 못하겠더라고.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 우리 셋이 가정 꾸리고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남잔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1년 가까이 사람을 속여놓고 이제와 숨겨놨던 자기 자식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자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순간 전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어요. 앞으로 제발 고생 좀 하지 말고 평생 제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던 그 말이요. 전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단칼에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긴 했지만 태어나게 1년 가까이 절 속인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사실 다행이죠. 혼인신고라도 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일을 겪고 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사실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를 좋아했거든요. 제 인생에 부모님 말고 절 오롯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절 속였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찢어졌어요. 전 남자친구와의 일을 털어버리려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 안 게 다행이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언니들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남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살았던 저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면서요. 전 혼자 힘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40대가 되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싱글이 됐어요. 전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주말은 혼자 여행을 다녀요. 연봉이 월등하게 높거나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혼자서도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절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나 언니들은 아직도 만나면 절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혀를 끌끌 차요. 남자한테 미쳐서 돈 것까지 할 땐 금방 결혼해서 애도 낳을 기세더니만 나는 네가 그 나이까지 혼자 살 줄 몰랐다. 그러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네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혼자 사는 거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언니들은 변한 거 없이 여전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꼬투리를 잡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저도 그동안 산전수전이라면 다 겪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웬만해선 언니들한테 지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때서? 언니들처럼 매일 형부랑 사내 못 사내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낫지. 남들은 언니가 둘에 세 자매라고 하면 다들 좋겠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저와 언니들은 여전히 남보다 못한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죠. 인생이 참 별거 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너 오진영 아니야? 네가 동창회는 웬일이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먼저 연락해도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더니만? 시간이 30년이나 흘러 다 아줌마가 됐어도 예전 여고생 시절의 얼굴이 다들 남아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성격들도 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 동창회에 나온 이유이자 가장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동창생도 나이만 먹었지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앤 바로 김진이라는 년이에요. 고등학생 시절 3년 내내 지독히도 절 괴롭힌 년이었죠. 그러게 학교 다닐 때 워낙 구질구질해서 안 그래도 난 네가 어떻게 사는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 근데 영 행색을 보아하니 여전히 구질구질하다. 너 아직도 거지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말은 역시나 맞는 말인가 봅니다. 동창생 김진희 인연은 50이 다 돼가서도 학교 다닐 때랑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고 시절 3년 내내 우리 아버지 다리 절뚝거리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때 제가 정신만 좀 있었으면 아마 진희 인연이랑 한 번은 크게 싸웠을 겁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에 혼자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끙끙 앓느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스트레스 받을 여력이 제겐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더러 거지라고 놀리고 제 교과서를 숨겨도 화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지라고 하면 듣고 괴롭히면 당했어요. 당시에 제 머릿속엔 온통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현듯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김진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 김진희 맞지? 너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얘, 너 왜 이렇게 늙었어? 하긴 너 내가 듣자 하니까 남편이랑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한다며? 애들 키우느라 장사하랴 고생해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맛이 갔다 얘. 나쁜 얘는 하나도 안 변했어도 전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더는 그때 답답했던 여고생 오진영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정도 예상도 안 하고 30년 만에 동창회에 나왔을 리 없었죠. 진인연만 만나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게 밖을 보며 손짓을 살짝 하자 가게 앞에 있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 주변을 에워쌌어요. 대표님 찾으셨습니까? 머리를 숙이며 제 곁으로 다가온 남자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저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어요. 그 모습에 테이블에 있던 동창들은 다들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님? 뭐야? 이 남자들 아까부터 가게 앞에 서 있던데 진영이 네가 아는 사람이었어? 학창시절 절 제일 괴롭히던 진인연 옆에 항상 딱 붙어서 여우짓을 하던 동창년이 역시나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제게 인사하는 남자들이 누구냐며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아, 봤구나. 사실은 나랑 같이 일하는 경호원들이야. 김 비서랑 얘기해서 오늘은 다들 일찍 퇴근해요.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좀 늦게까지 놀고 싶으니까. 전 별일 아니라는 듯 친구들에게 웃어 보이며 경호원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경호원 말이 안 된다는군요.
대표님, 그건 힘들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서 저희가 꼭 모셔야 돼요. 저희 밖에서 기다릴 테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경호원들은 밖으로 나가더니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일절 관심 없었던 동창생들의 시선마저 일제히 절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진영아, 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더니만 성공했구나. 대표님이라니? 너 설마 사업해? 경호원까지 있을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너무 부럽다, 친구야. 진인연이 절 괴롭힐 때 저한테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 순간 제가 좀 있어 보였는지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난리가 아니더군요. 말도 안 돼. 너 집구석도 거지에다가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대표는 갑자기 무슨 대표야? 어머, 진이야. 생각보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근데 어쩌지?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도 맞는 게 없네. 나 사업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살던 집 팔아서 내가 어디다 투자 좀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바빠졌지 뭐야? 제 말에 동창생들은 모두 다 난리가 나서 저에게 대단하다, 부럽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역시나 제일 여우 같은 년이 가장 먼저 푼수를 떨어주더군요. 어머, 난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대단하게 될 줄 알았다니까. 아우, 얘가 집안 형편은 어려웠어도 공부는 또 열심히 했잖아. 진이 너 좀 민망했겠다. 네가 진영이 무진장 괴롭혔잖아.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진이 너 진영이한테 사과해. 암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몰아가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더군요. 여우 같은 년이 진인년에게 사과하라고 운을 떼자마자 다른 아이들까지 진인년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 그때 진이가 진영이한테 너무하긴 했지. 앞으로 다들 자주 볼 텐데 진이, 네가 이 기회에 사과해. 너 때문에 진영이가 껄끄러워서 동창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까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순식간에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은 다들 짠 듯이 사과해를 진이에게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자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지듯 빨개진 진인연이 입술까지 깨물더니 정말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땐 내가 어려서 뭘 몰랐어.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혼자 웅얼거리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났습니다. 그래, 그땐 네가 너무했지. 나 사실 진이 너 너무 싫어서 나중에 어른 되면 꼭 복수해야지 그랬다니까. 암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좀 착하게 살아.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살면 네 자식이 대신 벌 받는다. 자식들 얘기를 거론하자 진인연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전현이 제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복수도 아니니까요. 드디어 제 볼일은 다 끝났으니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원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내일 회의도 마음에 걸려서 더 못 놀겠다. 나 먼저 가볼게. 즐겁게들 놀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식당 밖에 있던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서 에스코트를 했어요. 그러자 동창들이 멋있다를 외치는 환호성이 들렸고요. 그리고 진이 그년이 주먹 쥔 손을 부들거리는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오늘 동창회에 저를 도와주러 온 경호원들은 당연히 제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동창회에 나온 동창들, 특히나 김진이 그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무리를 좀 했어요. 아무리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좀 부리고 싶었다고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최근 저에게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얼마 전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글쎄 제가 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라네요. 처음에 의사가 위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전 별거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2년 전에 건강검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조직검사를 해봐야 한다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암 전력이 있다 보니 저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역시나 좋지 않은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간암에다가 위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디 한번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몸이 불편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암이라니요. 전 지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저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해서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지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전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나왔을 땐 걸을 수도 없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니만 한번 걷기 시작하자 머릿속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없이 이어져서 도저히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올해 안에 죽게 된다면 난 무엇을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될까 떠올려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젠 다 잊었다고 지난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바로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 사연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원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일이었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전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남은 잔고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에 연락해서 고등학교 동창 김진희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 그년이 만약 저보다 잘 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그 정도로 절 미워하진 않으시는지 김진희 그년도 벌을 받긴 받았더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알기론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집이 좀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찍 시집 가서 고생을 좀 했더라고요.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집까지 날리고 동네 시장에서 5년 넘게 생선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나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아버지를 둔 저더러 가난하다고 거지 같다고 놀리더니만 이제 본인이 거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동창회 때 경호원까지 고용해 그 재수없는 진인형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쯤 하고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동창회 날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동창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제 흥미를 끌더라고요. 진이 아들 고등학교 가더니 그래도 잠잠한가 봐. 중학교 땐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더니만. 진이 년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 하도 사고를 쳐서 전학을 2번이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잠잠하긴 고등학교 가도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마 전에 경찰에서까지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대. 경찰? 아니 아직 어린애가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경찰이 집에를 찾아와? 말도 마. 진이가 자기 아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 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 진이 아들이 또 뭔가 사고 친 거라니까. 그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뭔가 사고를 쳤는지 얼마 전 진이년 집에 경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심부름센터에 진이 아들 녀석의 일에 대해 의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길 참 잘했더군요. 진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학생이 최근 전자담배를 파는 매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담배를 훔쳤대요. 학생이 검거되고 나서 그 일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전자담배를 훔친 학생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훔친 거라고 증언했답니다. 평소에도 괴롭히던 애들이었는데 담배를 안 훔쳐오면 집에 불을 내버리겠다고까지 했대요. 그중 주동자가 바로 진이년 아들이었습니다. 훔친 아이가 주동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진이년 아들은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나 보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역시 핏줄은 무시 못합니다. 어미가 학교 다닐 때 하던 짓을 아들놈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진이년이 학교 다닐 때 자신이 아끼는 손목시계가 사라졌다면서 절 범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번부터 오진영이 제 시계 예쁘다고 부러워했거든요? 분명 제가 가져간 거라니까요. 친구를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지. 진영아, 진이가 자꾸 얘기하니까 가방 좀 확인해봐도 되겠니? 이미 김진희 그년이 제 가방에 손목시계를 넣어뒀으니
당연히 제 가방에서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께 맞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 순간 전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김진이, 그년이 제 앞에서 당황하는 얼굴 정도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곧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진이년 아들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익명의 제보자 이름으로 학교와 경찰서에 증거 사진과 자료를 보냈죠. 진이 아들이 평소 그 친구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시켰다는 증언들과 학교 주변 영상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증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이년 아들이랑 제일 친하게 지낸다는 놈을 알아내서 그 녀석한테 용돈 좀 주고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간신배 같은 놈들은 끝까지 간신이더군요. 돈을 받자마자 바로 카톡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 뭐 놀랍지도 않아요. 당연한 일이죠. 걔네들은 진짜 친구 사이가 아니니까요. 얼마 뒤 동창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진이 아들이 또 사고를 쳐서 고등학교까지 잘리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제야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암 말기 환자예요. 수술도 했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암에 걸려 돌아가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도 잘 견디다가 가야 할 때가 오면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엔 제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절 가엽게 여기신다면 꾸중이 아니라 제게 힘내라고 위로의 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나긴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